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거의 이제 중국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 이제 명나라 정도 오면 사실은 당나라까지는 굉장히 더디게 거북이처럼 왔으면 당나라 끝나고 나면 그냥 막 금방금방 갑니다. 이게 뭐 아킬레우스 뛰어가듯이 금방금방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나라 끝나고 그다음에 오대십국, 그다음에 송나라,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뒤로 갈수록 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만 보면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게는 되는데 그건 이제 이민족 지배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상 중국적 발전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얘기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불교는 벌써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송나라를 끝으로 해서 불교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버텨가는 부자 3대는 간다 해서 그 3대 정도를 이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나라 때까지는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 어떻게 보면 종교는 티베트 라마교입니다. 라마교, 티베트 불교. 지금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고승, 쉽게 말해서 큰 스님에 해당하는 걸 라마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라마불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마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명칭은 사실은 지금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 쪽이나 이런 분들은 쓰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역사 속에는 존재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안 쓸래 안 쓸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쓰는 것은 오류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걸 그 당시 표현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나라 때 이제 티베트 불교가 힘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술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한족적인 거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교도 한족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민족의 불교, 그러니까 좀 다른 식의 불교들을 가지고 아무튼 한족들이 단합을 하면 이민족 지배 구조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했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티베트 라마승들의 전행들이 이제 심각해지고 그리고 몽고가 무력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문화적으로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몽고의 마지막, 그러니까 원나라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게 우리 또 한국분이 작업이 들어갔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 그 원나라를 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황관 세력하고 강금강 뭐 이런 분들 나오는데 그 황관이에요. 고려에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하고 눈치껏 뭔가를 잘하는가 봐. 그래서 살살살 해가지고 환관 세력 굉장히 센 겁니다. 여러분 그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중국에서의 그 황제 권력에서의 황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하지원 씨가 또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게 기황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역할을 일부러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라는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 조상들이 장악할수록 원나라가 상태가 메롱이 돼요. 그래서 결국 끝납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이 능력이 있었는데 원나라가 우리를 이제 간섭을 하고 고려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렇게 폭탄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가 확장하려고 하니까 유럽이 레닌을 파견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닌 때문에 러시아가 폭파됐죠. 그냥 뭐 군대고 뭐고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넣으면 돼. 고려가 파견한 게 기황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세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상태가 메롱이 됐다. 약간 민비 같은 스타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사람이어서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런 건 아니었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민비를 발탁하는 이유가 외척 세력이 워낙 발호를 하니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한 가문을 썼더니 나중에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더라. 그리고 그 와중에 혼란만 더 가중돼서 조선이 더 빨리 망했다. 딱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기황후의 위치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란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반란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홍건적,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옵니다. 홍건적의 난. 쟤네는 이름 진짜 무성의하겠죠. 반란군들이. 황건적, 홍건적. 아니 머리에 띠 색깔로 그냥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장명을 하니까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해서 좋은 이름으로 써야지. 야, 우리 빨간 띠, 청군, 백군 예전에 딱 그런 정도 사고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황건적, 노란 띠, 그 다음에 쟤네는 빨간 띠, 빨간 띠 이렇게 묻고 이제 농민 반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강남에서부터 이제 쫙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북경 중심으로 그 당시 대도라고 하는데 지금 북경 조금 옆인데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나라 수도니까 그쪽은 지배력이 강하고 강남 쪽으로 가면 지배력이 약해지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남 쪽에서 그리고 강남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원나라 때. 최하층민이 남인, 강남 남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좀 많이 투덜투덜하죠. 그리고 저 당시에는 이제 고려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교 한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나홍 스님, 뭐 백운 경안 스님, 직지로 유명한 백운 경안 스님, 그 다음에 태고 보호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유학 가던 시절입니다. 유학 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다더라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한산동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 일으킬 때 대부분 처음 반란 일으킨 사람은 죽습니다. 거의 진시황 때도 보면 진승과 오광이 맨 처음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정규군이 있기 때문에 그 힘하고 부딪히면 반란군은 오합지졸이에요. 뜻은 있는데 그게 정규군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군들이 반란군들 몇 팀하고 부딪혀서 힘이 약해지면 그때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그래서 1차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제 골로 가고 그 다음에 한 2대나 3대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반란에 성공을 해서 결국은 왕조를 만듭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산동이라는 사람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는데 이게 백년교하고 미륵불 신앙이 결합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백년교라는 게 백년결사, 여산해원의 백년결사 옛날에 제가 진짜 한 1년 전쯤에 얘기해 줬었던 흰 연꽃이 피는 곳 그게 이제 극락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륵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백화도량 보타락가산이 원래 그 연꽃이 핀 곳, 흰 연꽃이 핀 데가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보타락가산이에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연결관계로 보기 때문에 저 백년교도들은 그러니까 저 백년결사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극락과 연결시켜서 흰 연꽃을 극락과 연결시키는 상징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 조직이었고 해원 스님이 그걸 처음으로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백년사, 백년결사를 123명 종병이라든지 유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결사 모임, 그래서 신앙 단체를 조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불교 조직 관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 멸망 때 거의 대부분 다 백년교의 난이라는 게 나옵니다. 백년교.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중국이 저런 종교들이 이렇게 단체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시겁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 1, 20년 전에 한번 목격을 했었죠. 그게 파룬궁 사건이라고 한문으로 쓰면 법륜공이에요. 법륜공. 그렇게 해서 뭐 보건체조 비슷하기도 하고 기공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법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불교적 요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합시켜서 만들었는데 뭐 거기 신도가 신도라고 해야 될까 그 수련하는 사람이 한 1억이었다더라. 뭐 이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절단냈죠. 절단냈죠. 그래서
중국은 아무튼 왕조 끝날 때마다 저런 식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륵은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후백제라든지 안 그러면 백제 무왕이라든지 다 그런 분들이 저런 미륵 신앙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죽으면 극락이고 여기서 바뀌면 미륵의 이상세계가 된다. 말은 굉장히 좋지. 그렇게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보험이잖아. 우리가 성공을 해서 여기를 바꾸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상천당이 되는 거고 가면 극락으로 보내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도했지만 정규군한테 깨지고 이거 되게 재밌잖아요. 이거 봐봐요. 한산동이 1351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는데 1351년에 죽어요. 장사 시작하자마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몽고병들에게 끝났고 그리고 이제 쪼개지니까 그 시대적 요청은 있으니까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는데 이 곽자흥 팀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 선배입니다. 중국에 잘 나가는 우리 선배가 세 분이 있거든요. 진짜 신심 믿고 잘했던 분은 양무제. 양무제, 그 유명한 양무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분, 황제 중에서 세 분이 우리 선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500명 이상의 황제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 측천무, 신성황제 측천무가 우리 선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명태조 주원장이 우리 선배 출신입니다. 그래서 환각사 스님이에요. 또 딱 이렇게 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구 선생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상태 안 좋았을 때 절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반란도 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신심 있게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나라 할 때 얘기할 순치제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성기의 황제를 때려치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그 양반은 진짜 대단. 그러니까 측천무나 이런 명태조 주원장 같은 분은 약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로 출가를 했었다면 순치제라든지 양무제 같은 사람은 진짜 신심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진흥왕, 법흥왕이 왕위를 놓고 나중에 출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연세 드셔서 출가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이 먹고 출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100세를 산다 그러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203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다. 평균이 90이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90 이상 되고 100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될 거다. 지금 현재 여성 평균 수명은 86세입니다. 여성 평균 수명은 남성은 그보다 좀 적고 82세인가 뭐 그때쯤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상당했을 때 보면 뭐 90세예요. 뭐 이러면 그런갑다 하는 쪽으로 벌써 생각이 바뀌었지. 예전에 같으면 저희 어렸을 때 같으면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참 그렇게까지 사셨대. 이렇게 말씀을 하던 시절이고 지금은 누구네 어머니도 90세라던데 90 몇 세라던데 그냥 말이 나옵니다. 한두 단계만 건너가면 다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빨리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무조건 100 넘어갑니다. 확률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노년을 어떻게 멋있게 보내고 재미있게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출가 문화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석이 숲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꼭 시골이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도시 안에서의 여유로운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제력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냥 애들을 다 여워놓거나 안 그러면 다 밖으로 애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집에 영감 할머니밖에 없어. 이게 지금 영감 할머니 개 이게 삼강구도로 이렇게 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단순히 짧으면 버티면 돼요. 근데 그게 몇십 년을 간다고 지금 70 정도만 돼도 70부터 그런 삶이 시작된다 그러면
30년이잖아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젊어서 애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30 정도에 은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생활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너 즐길래도 70년 즐기려면 진짜 너무 힘들 건데, 그 즐기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은퇴를 30, 40에 해버리면, 야, 그거 보통 일 아닌데? 그건 진짜 계획 잘 세워야 돼요. 예.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이쪽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쉽게 말해서 60 이상부터 100세까지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떡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그리고 그게 종교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명상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테슬라 주가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확대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출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임금 다 해보고 버풍왕이나 마찬가지 진흥왕 그 이제 삼국유사에 그분들이 출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왕 은퇴하고 그러니까 자식이나 조카한테 양위를 하고 내가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이성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계는 물러나려고 물러난 게 아니고 밀려서 물러났지. 근데 그거를 자기 뜻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절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 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다음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셔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젊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신심 있는 거죠. 순치제 같은 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근데 순치제는 약간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양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은퇴를 안 하고 현직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피곤했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했대. 자기 고기 안 먹는다고 고기 먹지 마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도 못 하는 거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술 먹지 마, 고기 먹지 마. 이래 황제가 안 먹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아유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 명태조 주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케이스예요. 김구 선생 같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368년에 남경의 수도를 정하고 명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나라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는 나중에 저 순제 기왕후 남편입니다. 기왕후 남편. 기왕후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황후입니다. 앞에 황후가 죽고 두 번째 황후가 아니고 그냥 1황후, 2황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두 번째 황후면 앞에 황후가 이제 뭐 죽었거나 쫓겨났거나 하고 두 번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임명하면 돼요. 임명하면 돼요. 그리고 기왕후가 훨씬 셌습니다. 그래서 기왕후 아들이 결국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중국을 떠나고 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몽고 쪽으로 넘어갔어요. 만리장성 밖으로 다 도망갔어요. 왜냐면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주원장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 뽀샵의 어떻게 보면 포토샵의 선구자 주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명태조 주원장이 어떻게 보면 뽀샵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처세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곽장 밑에 들어갔을 때도 나중에는 이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곽장 밑에서 이렇게 쭉쭉 커오는데 나중에는 저 주원장 세력이 더 커요. 더 큰데도 불구하고 곽장이 이 사람이 워낙 영민하니까 몰라. 그 선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영민해도 이게 말상인데 딸을 주고 싶을까 싶은데 딸을 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줬고, 그러니까는 장인이 된 거지. 장인이 된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주원장 세력이 더 큰데도 곽장한테 그냥 줍니다. 자기 군대를 그냥 자기 사병을 놓는다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줘요. 그런 식으로 신임을 받아서 곽장이 다행히도 일찍 죽죠.
일찍 죽죠. 그러니까 그쪽 세력까지 아울러서 그냥 주원장한테 다 가고 결국 명나라가 남경이 수도입니다. 지금 남경. 남경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북경에 혹시 가보셨어요? 북경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북경에 29만 5천 원 이래가지고 그 북경 뭐 3박 4일인가 이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북경 자금성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명 13능을 가요. 명 13능을. 그래서 그 13능을 가는데 명나라 황제는 총 16분입니다. 그런데 왜 13개 능밖에 없냐면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데 2개는 저 남경에 있어요. 주원장 무덤하고 저 이제 나중에 영락제 무덤은 영락제 무덤은 아니구나. 그래서 2개는 남경에 있고 하나는 영락제가 나중에 반란 일으킬 때 죽입니다.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황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바람에 13능만 존재하는 거죠. 13능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남경에 있다가 북경으로 수도가 옮겨간다더라. 뭐 그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명나라는 한족 국가죠. 한족, 중국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불교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쪽 거를 갖다가 더 우대해서 쓴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족 거니까 그래서 한족 불교를 높이게 되는 거고 또 다이가 스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죠. 그러면 주원장이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막 이렇게 밀어줬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왜냐하면 국가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종교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족 불교를 밀어준 거는 맞아. 그런데 막 저 양무제처럼 양무제나 칙천무처럼 막 대대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창업군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새로 뭘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한쪽에 처음부터 쏠려 있으면 그러면 그 별로 국가기틀을 다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지 싶어요. 그래서 주원장의 불교와 관련해서는 티베트 불교가 약화되고 중국 불교가 당연히 뭐 강화되고 이게 300년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민족 지배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 끝나면 또 아시다시피 청나라 또 이민족 지배 시기가 오잖아요. 이민족 지배 시기에는 언제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한족 문화는 이렇게 높여주지 않는다더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로 가면 다시 티베트 불교가 올라옵니다. 이쪽 한족 불교는 좀 떨어지고 티베트 불교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난의 변이라는 게 이게 주원장이 죽고 아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장남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애매한 게 이제 그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차남 쪽으로 내려갈 거냐, 왕위를 차남 쪽으로 할 거냐, 손자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태조니까 어떻게 법칙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 그래서 적장자 상속제를 주장을 해서 손자한테 넘긴 거예요. 손자한테. 아들은 죽었고 손자한테 태자인 손자한테 넘긴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조가 정조한테 넘긴 거죠. 정조한테.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웠는데 거기에 불만인 아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영락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조. 수양대군. 그리고 이 사람은 연왕이에요. 연왕이 어디냐면 북경 쪽을 차지하고 있는. 북경 쪽 차지하는 사람들이 군대가 제일 셉니다. 언제나. 왜? 북방 이민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당나라 때도 알록산 사사명난에서 알록산도 그쪽 관할 지역이에요. 그쪽에 3개의 절도사를 겸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전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방의 군대를 갖고 있는 거고, 남경은 저쪽 강남에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부대들을 데리고 이민족, 그다음에 이때만 하더라도 몽고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북경 쪽 방어를 맡은 사람이 군대가 제일 좋은 군대는 아무튼 저 연왕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연나라라고 그랬어요. 연나라.
그래서 여기를 연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청나라도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때 이제 보면 연경, 처음에 청나라 수도가 연경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현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연경에 잡혀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구나. 눈빛을 보니까 별로. 예, 저게 전국시대 때 한, 위, 조, 그 다음에 초나라, 진나라, 제나라, 연나라 할 때 그게 연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연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인 주윤문 건문제를 제끼고 이게 남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군대를 끌고 내려와 가지고 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이제 도연 스님입니다. 책사예요, 책사 일종의 왕건으로 얘기하면 도선국사 같은 사람이죠. 옆에서 이제 책사. 스님들이 옛날에 저런 걸 좀 했었어요. 저거 할 때가 그나마 불교가 좋을 때입니다. 지금은 저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는 국가적인 판단. 그러니까는 국민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판단 말고 국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가 될 수 있느냐가 최고 지식인이라는 뜻이에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큰 스님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종교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저런 시절에는 또 저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갈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근데 이 영락제가 잘 돼서 그랬지, 잘못됐으면 뭐 절단 날 뻔했어요 또. 그리고 나서 이 영락제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저 정난의 변으로다가 결국 황제가 되고 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나발이 연지방으로 자기 나발이로 옮겨가고, 저쪽은 주원지ang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건문제 세력들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천도하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락제가 즉위한 걸 다 널리 알렸대. 저게 그 유명한 정화의 원정이거든요. 정화의 원정. 처음 들어보는 얼굴인데 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 진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디까지 배를 끌고 갔냐면 진짜 수백 미터짜리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수백 척을 끌고 갔어요. 큰 거는 수백 미터짜리까지. 그 수백 척을 선단을 끌고 저 정화라는 사람이 4시에 4시. 중국의 큰일은 다 황관들이 합니다. 종이도 황관이 만들었고 최륜이라고 하는 것도 황관이고, 저게 이제 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대단한 황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반정으로 지금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당위성을 강조하려고. 근데 그게 우리 동네만 하면, 동아시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아프리카 동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저게 조금만 저 방식을 계속 썼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유럽까지 간다. 유럽까지.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도 있는, 콜럼버스보다 훨씬 지금 빠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화의 원정이라는 게 무진장 돈도 많이 쓰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7차례나 갔어요. 7차례나. 그래서 해상 루트를 다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랑하러만 갔다는. 너무나 안타깝죠. 만약에 이거를 계속 뚫을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뭔가를 하기만 했으면 사실은 진짜 대항해 시대가 동아시아에서 열릴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두세요. 그런데 그냥 자랑하려고, 돈 퍼주고 자랑하려고 갔었다. 그것도 어디까지? 동아프리카까지. 가기는 진짜 무진장 갔네. 그거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해안선 따고 이렇게 가거든. 야, 이거 진짜 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 쪽에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명나라 불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진 이유는 두 가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인도 불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1203년에 인도 불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외부 자극이 끊어졌다. 외부 자극이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원나라 때를 맞아서 라마 불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떴다. 세속과 주술이거든요. 이게 세속적이고 결혼하고 육식하고 뭐 다 해요. 이쪽은 플러스 주술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불교는 깔아앉을 수밖에 없죠. 딱 봐도 깔아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족들은 저걸 그렇게까지 지지하지 않아요. 티베트 불교를 딱 봐도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래도 불교는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그런 틀에서 약간 벗어날 수는 있지. 벗어나도 그 벗어난 사람이 약간 부끄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좀 심합니다. 많이 심합니다. 제가 뭐 이런 데서 대놓고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 지금은 아닐 수는 있는데 그 당시는 분명히 그랬어. 그래서 굉장히 심해. 굉장히 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들이 지지하지 않게 되는 거고, 민중들이 지지하지 않게 되는 거고, 불교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송시대 때 벌써 주자학이 나오잖아요. 남송시대 때 주자학이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변화의 추동자로서 불교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 버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쪽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외부적 충격은 없으니까 외부에서의 변동수도 사라졌고, 그렇다 보니까 뭘 하는 거냐면 삼교합일입니다. 삼교합일. 유교, 불교, 도가 기존에 중국에 있었던 거를 이제 비빔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듣는 그 얘기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사람 착하게 살라는 거다. 다 다르거든. 다르니까 다른 종교로 존재하는 거야. 다 똑같으면 하나만 있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거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모르는 거야. 똑같은 건 절대 아니야. 우리가 눈높이가 낮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그거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도 종목 자체가 달라. 종목 자체가 달라.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저런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가 들어왔을 때도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 마음 착하게 살라는 거고 그거 아니라니까. 내용이나 관점이나 그 다음에 그들의 이상향이 다 달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지금 그런 거죠. 대학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그게 과목이 뭔 그게 있냐. 서울대면 다 똑같지. 서울대지. 아니야. 그거는 거기까지 큰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 그런 거고, 야 그거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게 어디는 취직이 되고 어디는 취직이 안 된다.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통합하려고 했다는 게 뭐냐면 서로 매가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자꾸 우리는 저것과 같아요, 저것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바꿔 말하면 불교가 약자가 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래도 명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교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그러니까 유교라든지 도가를 이렇게 통합하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명말의 4대 고승이라고 하는 저 네 분이거든요. 그런데 조선같이 와버리면 비굴할 정도의 상황에서 통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인의예지 신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오상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교에서는 절대 같다고 안 하거든. 뭔 쌉소리를 하고 있어?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불교에서는 같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네 분이 있어요.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소주갱, 감산덕천, 자백진가, 우익, 지욱 이렇게 명말 4대 고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업적은 없다더라 라는 정도 하고, 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중에서 사실은
감산 덕청이 재밌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강남으로 가는 바람에 그 강남 조계산 육조 해능 스님 조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명나라 하면 사실은 불교보다도 저 양명학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양명학 얘기. 그리고 양명학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사람이 있죠. 저 이타고라고 하는 저 밑에 이타고라고 하는 저 기이한 사람이에요. 기이한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 출가했습니다. 장사 믿고 옥사한 사람입니다. 딱 들어봐도 캐릭터 진짜 특이했겠구나. 장사 믿고 옥사야. 그리고 출가도 몇 살에 하냐면 62세.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진짜 진기한 사람. 진짜 진기한 사람. 이타고의 동심설 뭐 이렇게. 저런 계열들이 있어요. 저런 계열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효 같은 과입니다. 원효 같은 과. 그래서 그런 얘기들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